티베트, 위구르, 만주, 중국은 닿는 땅을 모조리 삼켰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곳, 5천년 동안 한 번도 흡수되지 않은 땅이 있죠. 끊임없는 침입, 수만 번의 전쟁, 그러나 스스로를 지켜낸 나라. 왜 한반도만 살아남았을까요? 티베트, 위구르, 내몽골, 만주, 베트남 북부. 중국의 역대 통일 왕조들은 닿을 수 있는 모든 땅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곳, 5천년 동안 단 한 번도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입니다. 수나라는 113만 대군을 동원하고도 실패했습니다. 당나라는 20년을 싸우고도 결국 포기했습니다. 몽골 제국은 전 세계를 정복했으면서 고려만은 40년을 싸우고도 동맹으로 타협해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인이 용감해서라고요? 산이 많아서라고요?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역대 정복 시도가 왜 번번이 실패했는지 역사 기록과 지리학, 그리고 전쟁 경제학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612년, 수양제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군대를 일으킵니다. 113만 3,800명.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현재 대한민국 육군 전체 병력이 약 42만 명입니다. 그 3배에 가까운 병력이 고구려 하나를 치기 위해 움직인 겁니다. 보급부대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당시 수나라 전체 인구가 4,600만 명이었으니까 전 국민의 4%가 이 전쟁에 동원된 셈입니다. 수양제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밟아 뭉개는 거지. 전쟁이 아니라 그냥 행군이야. 하지만 결과는요? 별동대 30만 5천 명 중 살아 돌아온 건 2,700명, 생존율 0.9%. 역사상 간 거대한 원정군이 역사상 가장 처참한 패배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 패배의 후유증으로 수나라는 불과 6년 뒤 멸망합니다. 한 나라를 말아먹은 전쟁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을지문덕이 천재였다. 살수대첩의 기적이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왜 이런 패턴이 수천 년간 반복됐을까? 한반도 지형도를 한번 보시죠. 국토의 70%가 산지입니다. 스위스가 60%, 일본이 73%인 걸 생각하면 비슷한 수준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산들은 줄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두대간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1,400km에 걸쳐 이어지는 산줄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침략군 입장에서 보면 끊기지 않는 방어선이거든요. 중국에서 육로로 내려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먼저 압록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 다음 산입니다. 그 산을 넘으면 또 산입니다. 평양까지 가려면 크고 작은 산성을 수십 개 격파해야 합니다. 고구려 시대 요동에서 평양까지의 거리 약 4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400km 구간에 산성이 몇 개 있었는지 아십니까? 176개. 평균 2.3km마다 산성이 하나씩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산성은 지키기는 쉽고 공격하기는 어렵습니다. 군사학에서는 이걸 방어 승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평지 전투에서 1대1 교환비라면 산성 공격에서는 최소 3대1, 많게는 10대1까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산성 하나를 함락시키려면 방어군의 3배에서 10배 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나라가 113만을 동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했던 거예요. 고구려는 이 산성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놨습니다. A 산성이 공격받으면 BC 산성에서 지원군이 옵니다. A를 무시하고 지나가면 뒤에서 보급로를 끊습니다. 중국의 대군은 이 함정에 번번이 빠졌습니다. 수양제의 별동대 30만이 왜 전멸했는지 아십니까? 산성들을 무시하고 평양으로 직행했거든요. 결과는 보급이 끊기고 퇴로가 차단되고 살수에서 몰살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바다로 오면 되지 않을까요? 서해를 건너면
산성 네트워크를 우회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두 번째 함정이 등장합니다. 서해, 즉 황해의 조수간만의 차이입니다. 인천 앞바다 기준 최대 10m, 세계에서 조수간만 차이가 가장 바다 중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썰물 때 들어왔다가 밀물 때 못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뻘에 배가 박히면 끝입니다. 실제로 663년 백강 전투에서 당나라 외연합군이 이 문제로 고전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5,000분의 1 확률의 도박이라고 한 이유도 이겁니다. 현대 군함으로도 어려운 상륙을 1400년 전 목선으로 해야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관점을 바꿔봅시다. 중국 황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겁니다. 정복이라는 건 결국 투자입니다. 투자에는 비용이 들어가고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죠. 그런데 한반도 정복의 비용 편익 계산은 처참합니다. 먼저 비용을 봅시다. 수나라의 1차 고구려 원정 비용을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정확한 계산은 불가능하지만 학자들은 당시 수나라 국가 재정의 30에서 40%가 투입됐다고 추정합니다. 2024년 대한민국 예산이 약 656조 원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200조 원 이상을 한 번의 전쟁에 쏟아부은 셈입니다. 그런데 얻은 건요? 없습니다. 오히려 113만 대군을 잃고 국력이 고갈되고 반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한반도를 완전히 정복했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 한반도의 경제 규모는 중국 전체의 약 58%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인구는 약 300만 500만 명, 중국 전체 인구의 10% 정도였고요. 자원은 금, 은이 좀 나오지만 당시 기술로는 채굴이 쉽지 않았습니다. 농경지는 산지가 70%라 평야가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국 입장에서 매력적인 땅이 아닙니다. 스촨 하나가 한반도 전체보다 가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가치가 없으니까 안 먹은 거냐?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중국의 역대 왕조들은 한반도 정복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까지 시도는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컸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저항의 비용입니다. 땅을 점령하는 것과 통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한사군을 아시나요? 기원전 108년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설치한 4개의 군현입니다. 중국이 한반도 일부를 직접 통치한 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4개 군 중 3개는 설치된 지 25년 만에 폐지됩니다. 원주민들의 저항이 너무 거셌거든요. 유일하게 남은 낙랑군도 계속된 반란에 시달리다가 313년 고구려에 의해 축출됩니다. 약 400년간 버틴 셈인데 이 400년 동안 낙랑군은 계속 적자 상태였습니다.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야 겨우 유지되는 땅이었던 거예요. 훨씬 나중 이야기지만 일본의 35년 식민 통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1운동, 광주학생운동, 끊이지 않는 독립운동. 일본은 한반도를 동화시키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끝까지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티베트를 아시죠? 1950년 중국에 점령되어 현재까지 자치구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위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몽골, 만주도 다 중국 영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한반도만 달랐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언어입니다. 한국어는 중국어와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어순도 다르고 문법도 다르고 발음 체계도 다릅니다. 한자를 빌려 썼지만 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교해보면요. 베트남어는 중국어와 성조 체계가 비슷합니다. 티베트어는 중국 티베트어족에 속합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언어학자들은 한국어를 고리국어로 분류합니다. 세계에서 어떤 언어와도 친척 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독특한 언어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언어는 정체성의 핵심이거든요. 같은 언어를 쓰면 우리가 됩니다. 다른 언어를 쓰면 그들이 됩니다. 중국이 티베트와 위구르에서 왜 그렇게 중국어 교육에 집착하는지 아십니까? 언어를 바꾸면 정체성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어는 중국어와 너무 달라서 교체가 안 됐습니다. 오히려 1443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면서 정체성은 더 강화됐죠. 그리고 또 하나, 단일 민족 의식입니다. 물론 현대 학계에서는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신화라고 봅니다. 실제로 한반도에도 다양한 종족이 섞여 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하나의 민족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단군 신화, 삼국 통일, 고려의 후삼국 통일, 조선의 건국, 이 모든 역사가 우리는 하나다라는 서사로 엮여 있습니다. 이 의식이 있으면 동화가 안 됩니다. 점령은 당해도 흡수는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이 35년간 황국 신민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창씨 개명을 해도, 일본어를 강요해도, 신사참배를 시켜도 한국인은 끝까지 한국인이었습니다. 이제 이 패턴이 어떻게 반복됐는지 봅시다. 수나라는 3번 원정에서 3번 다 실패했습니다. 612년 1차 원정, 살수대첩으로 30만 괴멸, 613년 2차 원정, 후방에서 반란이 일어나 철수, 614년 3차 원정, 고구려의 형식적 항복을 받고 철수, 618년 수나라 멸망, 고구려 정복 실패가 직접적인 망국 원인이었습니다. 당나라는 4번 원정에서 간신히 절반만 성공했습니다. 645년 당태종이 직접 친정합니다. 그런데 안시성에서 막혀 철수합니다. 647년, 648년 추가 원정 모두 실패. 결국 신라와 동맹을 맺고 660년 백제,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당나라는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 했습니다. 안동도호부를 설치하고 직접 통치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신라가 배신합니다. 나당 전쟁이 벌어지고 676년 당나라는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합니다. 당나라조차 한반도 통치에 실패한 겁니다. 몽골은 40년을 싸우고도 결국 동맹으로 타협합니다. 1231년부터 1273년까지 몽골은 무려 9차례나 고려를 침공합니다. 전 세계를 정복한 몽골 기병대가 40년을 싸웠습니다. 결과는요? 고려 왕실은 강화도로 도망가서 버텼습니다. 몽골 기병은 바다를 건너지 못했거든요. 결국 몽골은 고려를 부마국으로 인정합니다. 흡수가 아니라 동맹으로 타협한 거예요. 고려 왕이 몽골 공주와 결혼하고 대신 고려의 자치권은 유지됩니다. 티베트, 위구르처럼 완전히 흡수된 게 아니라 독립국으로 남은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중국의 역대 왕조들이 한반도 정복에 실패한 이유. 첫째, 지옥의 지형. 산줄기로 연결된 176개의 산성, 조수간만 차 20m의 서해, 대군을 투입해도 전멸하는 지형. 둘째, 정복의 경제학. 점령 비용은 천문학적인데 얻을 수 있는 건 제한적. 점령해도 통치 비용이 너무 높음. 한사군의 400년 적자가 증명합니다. 셋째, 녹지 않는 정체성. 완전히 다른 언어,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 동화를 거부하는 끈질긴 저항, 이 세 가지가 시너지를 일으켰습니다. 지형이 방어를 가능하게 했고, 경제적 비효율이 포기를 유도했고, 정체성이 흡수를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없었다면요? 만약 한반도가 평야였다면 수나라 대군에 밀렸을 겁니다. 만약 자원이 풍부했다면
중국이 더 집요하게 덤볐을 겁니다. 만약 언어가 비슷했다면 티베트처럼 동화됐을 겁니다. 세 조건이 모두 갖춰졌기에 5천년을 버틴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한국인이 대단해서 살아남았다?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지리, 경제, 문화라는 세 가지 조건이 우연히 맞아떨어졌고 그 조건 위에서 수많은 세대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싸웠고 양만춘이 안시성에서 버텼고 이순신이 명량에서 12척으로 133척을 막았습니다. 조건이 가능성을 만들었고 사람이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든 겁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는 정복하기엔 너무 어렵고 포기하기엔 너무 가까웠다. 그래서 중국은 5천년간 한반도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정복자로서가 아니라 이웃으로서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